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문 대통령 야당 반대 많던 장관들이 일 더 잘한다더라. 홍종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꽃다발을 건네주면서 웃고 있고요. 실제로 반대 많았던 장관들이 일 더 잘한다면서 이 가설을 입증해달라라고 홍 장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장관에 대해서 장관이라 부르지 않고 전 의원이다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촛불의 기억 청와대 11.7m 그림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목상 화백의 작품 광장에 서라는 작품 앞에서 기념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의 기억들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사실 이 임상옥 화백의 경우에는 저 그림을 보관할 때도 마땅치가 않아서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부와 성향 색깔이 잘 맞는다라고 하면서 구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운전석 앉은 김정은이라는 얘기인데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 승리자동차 연합기업소를 방문해서 현지 지도하는 모습이 좀 실려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 항공모함 등 이 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납작 엎드린 모양새입니다. 초대권 한 장이 3,800만 원, 속옷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에 대륙이 들썩거렸다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속옷 브랜드죠. 이 빅토리아 시크릿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패션쇼를 열었다고 합니다. 커지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초대권 가격이 우리 돈으로 무려 3,80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일단 출발인데요. 새 정부 초대 내각이 모두 이제 꾸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이드 미러가 저렇게 이렇게 끈으로 묶여져 있죠. 제대로 달지 못하고 거울을 갖다가 대체한 모양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면피의 정석이다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홍준표 대표가 특수활동비 일부를 여야 간사들 원내대표에게 줬다라는 발언을 했죠. 이에 대해서 지금의 이 여당에서 원혜영 의원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자 내 기억이 잘못됐네라고 한 발 물러선 것을 만평으로 좀 드렸습니다. 그 옆에는 재벌 3세, 하나그룹의 재벌 3세가 변호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서 저도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2009년에 신영철 촛불 재판 개입 당시에 강민구 당시 서울고법의 부장판사가 좌파 대응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국정원만 일탈하는 법이 있나라고 경향신문이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빈틈이 없지라고 하네요. 평창 동계올림픽 골을 넣어야 되는데 AI가 찾아왔고요. 국민의 무관심이 있고 또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잘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만평을 소개해드리면서 청와대에 걸린 이목상 화백의 그 그림이 제가 이제 청와대가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빌려서 전시한 겁니다.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남국 전 민주당 법률 부위원장, 그리고 정도환 국민의당 금천구 지역위원장, 이수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부터 좀 보겠습니다. 미국 김정은의 초강수를 뒀다. 대화와 파멸 중에 선택하라라고 하는데요. 북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김정난 암살과 원비어 사망과 관련해서 이딴 테러리즘 지원 행동에 미국이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겁니다. 또 중국 특사가 지금 북한을 들어갔는데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빈손 방북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원조 차단, 인권 제재, 북한과 거래된 불이익이 크다라고 해서 유럽의 제재에 이어서 미국의 독자적 제재, 그리고 이 테러 지원국 재지정까지 겹쳐지면서 북한의 경제난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황병서와 김원홍이 숙청된 것이 이 이유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북 제재로 국내 외화벌이 기관들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이 총정치국 조직부 간부들이 산하 외화벌이 기관에서 무리하게 뇌물을 상납받다가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황병서, 김원홍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문제로 이 황병서와 김원홍이 숙청된 것이 아닌가. 군 총정치국이 당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김정은의 신임을 두둑히 얻으면서 노동당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예. 지금 북한 내부가 좀 심상치 않은데 미국의 이 테러 지원국 재지정도 굉장히 강한 압박이거든요. 예. 또 기존의 유엔 제재도 좀 있었고요. 유럽들의 어떤 독자 제재도 좀 있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외화벌이 기관들은 대부분 군 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 외화벌이 기관들이 군의 높은 양반들에게 이제 상납을 하는 그런 뇌물 구조가 있었는데 이것을 황병서하고 김원홍이 덮다가 예. 이제 적발이 됐다. 이런 맥락으로 이 기사가 좀 쓰여져 있는데 뭐 얘기 스토리가 그럴듯하게 엮입니다. 일단은 거듭된 그 예.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 제재 압박이 북한 당국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군 기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했던 외화벌이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예.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거기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 미국 정부가 그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예. 이걸 재지정했다고 해서 구체적 그 대북 압박 정책 자체가 뭐 크게 변할 건 없지만은 예.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들을 더 이제 분위기상 더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나라들이 북한하고 최소한의 교류라든가 예. 또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는 것이 있고 예.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전체적인 방향이 군사 행동 직전 단계까지 제재 압박을 수위를 높인 쪽으로 방향을 거의 이제 틀어가는 예. 쪽이다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 김정은 체제를 지켜가는 것은 그 소수의 기득권 집단인데 예. 권력 내부에서 굉장히 심상치 않은 지금 조짐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뭐 김정은 체제 자체가 2인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2인자, 3인자, 4인자들이 이제 급속하게 이제 바뀌어가고 예. 내부에서 처벌받았다고 그러는데 처벌의 내용은 안 나타나지만은 어쨌든 숙청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 체제에 굉장한 불안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주시하고 예. 그 특별한 이상 징후가 보일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수 변호사님, 이게 사실 사회주의 국가가 더 이 투명하고 더 뭐랄까 깨끗한 어떤 행정 절차를 갖고 있을 거라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러시아 뭐 등등해서 이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 사회계에서는 이 뇌물과 이런 것도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도 사실 예외는 아닌데 지금 이렇게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렇게 외화벌이가 쉽게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기관들은 매일같이 뭐 쪼이겠죠. 더 걷어와라, 더 상납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그걸 조금 무마시키기 위해서 좀 간부들에게 조금씩 찔러주는 거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우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기사가 그냥 뭐 소설 같지는 않아요. 예, 뭐 또 국정원 관계자들이 얘기한 거라서 뭐 그런 그 떠돌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전달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전문가들 중에 말씀하시는 게 김정은이 이제 저런 구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장성택 그 이모부를 그렇게 고모부를 처형한 것이 일반 그 국민들한테는 그게 부패 세력을 척결한 걸로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의 우리 남한 쪽에서는 대한민국 쪽에서는 공포 정치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아주 잔혹한 독재자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면 내부에서는 그게 또 그런 모습으로 보인대요. 또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호평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병서나 이런 군 세력들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뇌물이나 부패로 그 올가미를 씌웠을 때는 의외의 또 긍정적인 이미지도 준다. 그러면은 그건 또 본인의 서열이라든가 권력의 뭐 장악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대민적인 것도 좀 괜찮은 정치 수단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핵심 측근들조차도 순식간에 숙청시켜버리는 이 시스템 가지고 언제까지 북한 정권이 굴러갈 수 있을까,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심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심상치가 않고요. 미국의 이 테러 지원국 재지정으로 인해서 압박의 강도는 뭐 더 세질 것 같습니다. 자, 기순병사 JS인데 25세 온 모모입니다라고 해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25살이고 온 모모입니다라고 밝혔고요. 여기가 남쪽이 맞습니까? 남한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라면서 의사소통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정확한 소속과 직책, 출신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국종 교수가 환자 상태가 조금 더 안정을 취해야 된다 해서 본격적인 조사는 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인공호흡기를 벗은 오 씨는요, 수술 후 봉합 부위가 터지는 등 상태가 나빠지면 호흡기를 다시 달아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까지 회복된 환자가 이 지금 외상센터에서 사망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죽다가 살아난 게 분명합니다. 한국 영화를 보여달라라고 해서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병실에는 태극기를 달고선 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딱 깨어났는데 인공기가 보이면 다시 상태가 악화되겠죠. 여기가 북한인가 보다 하고. 예.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자, 이국종 교수와 관련해서요. 심한 총상 대수술 후유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병행한다라고 하면서 최고급의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건가 하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동아일보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짚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해도 중환자실에서 쓰인 각종 약물은 비급여가 많기 때문에 병원비가 수천만 원 나온다. 근데 이 오 씨는 건강보험이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죠. 한 1억 원 가까이 치료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누가 내야 될 것인가? 뭐 탈북 과정이라든지 탈북 의도 등을 파악해서 통일부가 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병사가 북한 내부에 고급 정보를 갖고 있다면 국정원이 이 비용을 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참 시끄러운 특수활동비 가지고 내겠죠, 그렇죠? 예. 어쨌든 이런 상황이 좀 있고요. 그 옆에 기사를 보면요, 이 이국종 교수에 대해서 많은 국민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학계 내부에서는 너무 혼자 튄다, 내지는 혼자 너무 영웅이 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누가 수원에 있는 아주대를 찾아가겠냐라면서 지방에 있는 대학 현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서울 중앙에 있는 대학 교수, 의대 교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요. 이 오 씨의 몸에서 기생충이 발견된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인격 테러다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좀 시끄러운 정치적 쟁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 좀 보겠습니다. 다 이렇게 터져서 안에 거의 변 같은 이런 거의 변같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에 보시는 변하고 거의 같다는 걸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변이 계속 새어나오고 변이 가득 차 있고 제가 20여 년 넘게 외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남한 사람들한테는 거의 볼 수 없었던 특징적인 소견들이 나왔는데 이겁니다. 지금 보면 터진 장을 뚫고 전 내용물과 피와 함께 이렇게 기생충들이 이렇게 뚫고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 만약에 기생충들이 저희가 걷어낸다고 굉장히 많은 숫자를 걷어냈지만 저희 기생충들이 하루에 알을 20만 개씩 낳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기생충들이 여기 장을 뚫고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긴 건 27, 거의 30cm 정도가 됩니다. 상부 위장관에서부터 흘러나온 걸로 보이는 그 음식 내용물은 옥수수 알갱이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고 거기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지금 환자분은 럭비공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어디를 칠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았다면 이렇게 닫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예, 뭐 짚어봐야 될 대목이 몇 대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 부위원님. 네. 지금 이 기생충이 나왔다. 그리고 이 장 쪽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옥수수 뭐 등등 해서 이 JS 판문점에 근무하는 북한군 병사 정도면 그래도 북한군 내부에서는 제일 좋은 데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도 영양 상태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북한 전반적으로 기근이라든지 영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이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과연 이국종 교수가 저 기생충이 나온 것을 공개하는 것이 옳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물론 이국종 교수는 뭐 의학적인 소견에서 이제 얘기한 거지 어떤 정치적인 또는 뭐 이렇게 외교적인 측면을 고려는 전혀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야, 이건 인격 테러다. 북한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선입견 내지는 편견. 또 북한 애들은 가난한 애들. 이런 인식을 좀 전 세계에 심어줄 수 있다. 굳이 이걸 공개했어야 되느냐.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일각에서 이국종 교수에 대한 비판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의료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에 대한 어떤 굉장한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공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가 되는 것이 이제 합당하다라고 해서 공개를 한 것인데요. 이국종 교수가 공개한 내용을 보게 되면 기생충의 어떤 사진이라든가 수술 장면 또 이제 변과 관련된 그 장에 있는 어떤 변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적나라하게 공개를 하다 보니까 과연 공개를 할 때 여기까지 공개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를 한 그런 어떤 지적 자체가 타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그러나 이제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귀순병사를 살리느냐 뭐 많으냐 그런 부분이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이국종 교수가 한 역할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고 예. 너무나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나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저것을 공개를 해서 뭔가 스타가 되겠다라거나 아니면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 꾸준하게 다 전부 다 외과 의사라고 하는 것, 뭐 응급실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것 자체를 전부 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기피를 하는데 예. 수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그 자리를 지켰던 어떤 그런 의사기 때문에 뭐 의료법상의 어떤 이런 너무 적나라한 공개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은 뭐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국종 교수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과 지금 일에 대한 어떤 성과 또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비판보다는 좀 칭찬을 예. 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나 그러면 생각합니다. 김종대 의원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뭐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여쭤봤는데 뭐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이제 네. 잘한 측면도 있고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받을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신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개인의 민감한 정보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북한 주민들의 어떤 영향 실태를 좀 볼 수 있는 또 객관적인 지표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시각차가 이제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정도원 위원장님,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뭐 개인정보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 이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중대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고 예. 또 국제 정세를 넘어서서 인권적으로 접근해야 될 대목들이 있잖아요. 예. 이 대목이 우리 안철수 대표가 그 설정스님하고 말씀하시면서 구충제를 북한에 보내자 이렇게 예. 제안하셨는데 저는 인도적 접근을 통해서 예. 막혀 있는 남북 문제 한 고리를 풀어내는 예.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뭐 극히 아주 개인적인 개인정보 문제만으로 국한시켜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뭐 인격살인이 하는 건 조금 과한 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게 정치 문제로 갈 건 아닌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 DJ 햇볕 정책을 놓고선 이 호남파 의원들하고 지금 안철수 대표 측하고 약간 시각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구충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인도적 지원을 하자는 게 안철수 대표의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견은 없어요? 이견이 없습니다. 예. 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햇볕 정책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 호남계 의원들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걸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백공일과라고 그랬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한 것을 놓고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발언이 타당하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야, 그럼 너 가서 북한 가서 살아라. 또 이렇게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참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경우에 네. 늘 하는 말이 그 여기서 그럼 그렇게 좋으면 올라가서 그렇게 살아라. 북한 두둔할 거면 너 거기 가서 거기 살아라. 가서 살아라. 예.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 하시는 저런 이제 그 비판은 뭐 유사하다면 유사하겠죠. 이제 왜 예. 그 사진 유명한 사진이 있었죠. 그 독수리가 아프리카 기아 소녀가 죽어가는 걸 기다리고 있는 그 사진. 예. 그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예. 했어요. 그 사진 찍지 말고 가서 아이를 구했어야지. 근데 그 한 사진이 준 그 메시지가 워낙 커서 그 후에 아프리카 기아를 구호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번 사례가 마찬가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충제를 보내자라고 했을 때 한쪽에서 일각에서는 이 사례가 없었다면 뭐 북핵 문제 있고 뭐 하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또 저런 얘기하느냐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예.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잖아요. 몸에서 뭐 이렇고 또 예. 제대로 밥을 못 먹었는지 옥수수 알만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확 와닿았던 거죠. 북한의 이 문제가 어떤 건지를. 예. 그러면 구충제를 보내주자고 했을 때 반대하는 여론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 봐요. 예. 이런 게 좀 더 인권적인 면에서의 그 접근에 더 유리하다 그럴까요?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서 큰 역할을 예. 했다고 봐요. 저는 뭐 저 사진 보면서 제 어릴 때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의 재래식 고장실에서 벌 보고 나서 저만한 게 나온 거 보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뭐 회충약이라고 그러죠. 약 많이 먹었죠. 먹었잖아요. 예, 먹고 이제 아마 그것이 이제 배설시키는 나왔던 거.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보면서 북한의 지금 위생 또 보건 상황이 그때 제가 이제 70년대 예. 초니까 70년대 초하고 비슷하건 아니면 그보다도 더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 실감이 들 정도였는데 예. 우리 국민들도 북한이 못 산다, 어렵다, 주민들이 고생한다, 건강하지 못하다, 예. 키가 안 자란다, 오래 못 산다,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저거 하나로 그냥 실감나게 다 알게 된 것 아닌가.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고 김종대 의원이 지금 거꾸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우리 병사들이 저런 열악한 위생 상황에서 저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예. 그걸 공개를 안 했다면은 그때 저렇게 그 이야기했을까? 예. 그 상황을 비판하고 또 공개 안 한 걸 또 비판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예. 생각이 들면서 한편 이해가 되지만은 조금 주장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짧게만 덧붙이면 저희가 김종대 의원이 SNS상에 올렸던 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김종대 의원이 북한 병사의 아니면 북한 인권에 대한 실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용을 공개한다라고 한다면 그 북한 병사의 상태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도로 그쳐도 됐는데 그게 아니라 기생충을 보여주고 북한 병사의 수술 장면이라든가 분병까지 보여주는 그 공개가 과연 옳은 것이냐 그 공개 범위에 예.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김종대 의원이 북한의 인권 뭐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자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의 말에도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이제 존재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이수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국정 교수가 어떤 정치적 의도라든지 뭐 이걸 갖고 그걸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또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또 없는 것 같기도 좀 합니다. 어쨌든 기생충약이라든지 아니면 식량 지원 같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 좀 여론을 다시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됐다라는 측면을 또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보는 게 참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잠깐 짧게 짚고 갈게요. 이거 돈은 누가 내야 돼요? 이 1억 원은?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치료가 끝나고 나면은 예.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니까 예. 신문이 안 되는데 나중에는 끝나고 나면 이제 국정원 그 기관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될 텐데 예. 신문 내용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거기서 있었던 그 지위나 역할 또 가지고 있는 취득한 정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평가해 줄 만하다 하면은 이제 국정원에서 그걸 이제 담당하는 것이 일반이고 그냥 보통의 탈북자들 수준이다라고 하면 이제 통일부에서 담당을 할 텐데 국정원에서 한다면은 뭐 정확하게 제 예산 체계는 모르겠지만은 특활비 중에서 특수 공작 사업비라든가 이런 데서도 줄 수가 나간다. 있고 예. 뭐 다른 쪽에서도 굳이 그 좀 예산을 전용하지 않고도 이미 그 합법적으로 확보되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특수활동비는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지 뭐 딴 데 쓰라고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필요성은 또 다시 한번 좀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JSA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우리 쪽으로 총격을 받으면서 넘어온 이유가 뭔가 뭐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사사로운 어떤 뭐 내부의 사건 때문에 넘어왔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서울구치소장이 집에 못 가는 까닭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거부 이후에 두문불출 건강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나가지 않고 이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이 서울구치소장이 혹여나해서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관사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직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 전 대통령은 매일 운동 시간에 잠깐 걷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고 독방에 비치된 TV도 전혀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은 보통 이 법무부 교화 방송인 보람이 방송을 통해서 뉴스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전혀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될 거란 사실조차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매일 아침에 교도소 측에서 라디오를 틀어주기 때문에 자신의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좀 괴롭겠어요. 예, 서울구치소장과 직원들 뭐 혹여나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가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허리라든가 허리 디스크라든가 정정하시죠. 65세는 고령이 아닙니다. 예, 수많은 60대가 네. 화나하십니다. 예, 65세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가 그렇게 양호한 측면은 아니었고 또 오랜 수감 생활을 계속해왔고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주 4회에 이제 하루 종일 재판을 받았고 또 이제 구치소 내에서 또 이제 발가락 등을 이제 다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평가가 되지만 또 언제 어느 상황에 문제가 될 수가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구치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살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굉장히 컸을 텐데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예 지금 뭐 재판을 지금 거부하고 이제 보이콧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아마 그 뭐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이 악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 언제라도 구치소의 어떤 그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적인 어떤 동의나 이런 것들 뭐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이나 외부의 어떤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허리 통증도 호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도 갔다는데 뭐 허리 디스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 외부 병원에 그냥 입원시키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한 신분 때문에 예.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 어찌됐건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구속이 돼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다른 구속자들과의 형평 이것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5세의 그 건강 상태 때문에 뭐 특별히 그 안에서의 치료가 좀 힘들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민간 병원에 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예.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대우였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면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 적절한 뭐 균형이 어딘지는 예. 그 관계자들이 아실 테니까요. 이 지금 구치소 내에서 사실은 이제 운동도 거의 안 하고 이 좌식이죠. 그러니까 그 의자가 있어서 앉아 있는 그런 입식이 아니고 좌식으로 생활하게 되는 거죠. 이 좌식으로 생활하면 허리 아파요, 그렇죠? 우리 이제 식당 가가지고 등받이 없는 의자에 좌식으로 1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 아프잖아요.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그런 생활을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다 보니까 이 허리 통증이 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수용 예. 생활이 쉽지는 않죠, 진짜 수용 생활이 아무리 독방이라 하더라도 예. 뭐 매트리스라든가 여러 가지 깔려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몸에 이상이 오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예. 문제는 이제 뭐 서울 구치소장이 곤혹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 제일 곤혹스러운 건 이 재판부의 부장 판사님이 제일 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예. 소위 뭐 꼬여버렸단 말이죠. 이 일들이 막 꼬이면서 지금 그런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도 그렇고 뭐 법무부도 그렇고 아마 뭐 정부도 정권도 좀 그 지금 구치소의 수용보다는 뭔가 제3의 길을 택하면서 좀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좀 법원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터줘야지 그나마 좀 이 상황을 막 비비 꼬인 이 상황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2차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박 전 대통령의 법정에서의 뭐 발언이 절대 법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승부수다라고 했는데 뭐 그 승부수가 뭐 조금은 먹힌 면도 있고,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가 아니고 이건 막 비비 꼬인 거죠. 막 실타래가 꼬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푸는 것이 제3의 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또 아마 이 모든 걸 어쩌면은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글쎄 뭐 일부러 전략적으로 짰을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예상은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재판을 보이콧하고 또 아프다는 걸로 병원에 가고 또 여론의 어떤 환기를 좀 얻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날을 예측해 볼 수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이런 전략으로 나온 것 아닌가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정확하게 모든 걸 예측하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어쨌든 판을 깬다라는 거는 분명히 했거든요. 그냥 재판부에 의해서 진행된 이 구도를 깨가지고 와장창게 일단 그 전체적인 판을 혼돈에 빠뜨려가지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연되게 그 과정에서 정치의 변화도 기대하고 외부의 민심의 변화도 기대하고 했던 것이 지난번부터 이제 변호인단 일괄 사표 내고 또 그 재판 거부하고 했던 그 동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그 동기가 어느 정도는 좀 전에 이수희 변호사 말씀처럼 재판부도 혼란스럽고 할 정도니까 정상적인 재판 진행도 안 되고 하는 상황이어서
재판 진행도 어렵지만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자체가 예. 박 전 대통령 쪽에서 기대하는 효과 중에 한 부분일 수가 있는 예. 거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치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표된 거는 퇴행성 디스크예요. 예. 저연세가 되면은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이 디스크가 급성으로 생기지 않더라도 그 나이 슈트 들면, 해가지고 예.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디스크라는 이 질병 자체가 초기에 제대로 좀 대처를 하면은 조금 나아지는데 제대로 예. 못하면 거의 고질이 돼버려가지고 평생 이제 고치기 힘든 그런 질병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박 전 대통령의 이런 문제까지 크게 이 악화가 안 되려고 한다면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그 의사가 치료하는 데는 어차피 일단 한계가 있는 것이고 통원 치료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은 외부에 그 위탁해서 예. 잠시 나와서 입원 치료를 하더라도 빨리 조기에 잡아주는 것이 예. 오히려 더 빨리 수감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서울구치소 내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 의사가 6명 정도라고 해요. 그렇죠? 이제 근데 구치소 내에 수용된 인원은 한 4,000명이요. 그러니까 뭐 의사 한 명이 맡고 있는 수감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 박 전 대통령만 신경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구치소 바깥으로 내보내서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차라리 낫다. 서울구치소장도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4시간 대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왜 박 전 대통령만 이렇게 황제 대우 특혜를 해줘야 되느냐. 죄를 졌으면 같이 처벌받아야 되지. 뭐 누구는 구치소 생활이 편해서 구치소에 있냐. 병원 가고 싶지 않아서 병원에 구치소에 있느냐. 이런 논리도 또 가능해요. 왜 박 전 대통령만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 하더라도 왜 이런 특혜를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재소자들이라든지 국민 여론은 싸늘하고 따가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논리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 지금 뭐 서울구치소라든지 일반 구치소의 상황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치과 치료나 뭐 어떤 외래 진료나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면 거의 한두 달 기다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 게 그 수용자의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독방부터 해서 모든 것을 지금 사실상 특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 오히려 지금 국정농단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그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특혜 대우를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국민적 감정이 저는 맞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대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생겨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어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서 예. 혹시나 모를 그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민간 병원과 관련된 진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특혜성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조금 미연에 막는다는 차원에서 예. 앞서 이제 조혜진 의원이 이야기를 하신 대로 조금 이제 뭔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기에 진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예. 진료 체계를 좀 마련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전략은 굉장히 나름의 뭐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나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라든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또 새로 나온 얘기들이 이 사실은 이제 세월호가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박 전 대통령이 도대체 뭘 했느냐. 이제 세월호 7시간도 미스테리긴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혹시 성형 시술을 받은 거 아니냐. 뭐 그때 이제 뭐 이 실 띄우고 리프팅 시술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죠. 그런데 뭐 이게 또 너무 희화하는 거다라고 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특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영재가 청와대를 방문하여 필러 리프팅 등 시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세월호 참사 이틀 뒤인 4월 18일에 시술한 정황이 있다. 그리고 이 부인 김영재의 부인인 이 박채윤. 예. 박채윤 전 원장이 이틀 뒤에 청와대 쪽에 나타나서 이 시술한 것과 관련한 사후 처리를 좀 해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특검이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재 원장과 이 박채윤 씨의 신용카드 사용처 그리고 위치 추적을 통해서 이 세월호 사건이 터진 바로 그 무렵에 김영재 원장도 청와대 근처에 있었고 박채윤 씨도 그 청와대에 들락날락했고 이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가 터진 이후에 이틀 뒤에 시술을 한 것 같다. 리프팅 시술을 한 것 같다라고 이제 추론이 된다는 거예요. 추론이 된다고 특검이 보고서에 썼습니다. 사실일까요? 예.
특검의 말이니까 그 정도 추론이라는 뭐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 네, 추정이라는. 네. 예. 물론 당연히 추정이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만 특검의 말이 단순 추정 이런 무게는 아니었을 거고요. 예. 또 그동안의 시중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를 둘러싼 예. 이야기들이었잖아요. 왜 7시간 동안 보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지금 수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데 왜 그 사안만 모르느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황적으로 보면 특검의 추정이 예.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사건 초기에는 저 이제 화면 잠깐 나왔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해서 회의를 주재할 때 이쪽에 그쵸? 왼쪽 감 밑에 리프팅 시술을 하는 흔적이 이제 화면에 잡혀서 그걸 가지고 세월호 직후에 박 전 대통령이 이 성형 시술을 한 것이다 라는 이제 여론이 많은데 특검은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어요. 그 무렵에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 근처 커피숍에서 자기 카드로 이제 카드를 긁었던 것, 그리고 박채윤 씨가 청와대를 출입했던 것, 그거를 종합해서 이제 추론을 했는데, 나름 뭐 설득력 있는 추론이 아닌가 싶어요. 이수희 변호사님 볼 때는 어때요? 저희 허점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검에서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굳이 뭐 미용 시술을 들여다봤을 것 같지는 않고 그때 이제 그 여론에서 워낙 궁금해하던 거였죠. 예. 왜 나와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냐 재난안전본부에 예. 가서 뭐 그런 거였는데 지금 보면 이제 김영재 원장이 4월 18일 날,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예. 그리고 이틀 후에 4월 18일 날 청와대 인근 커피숍에서 본인의 카드로 커피를 하나 마셨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카드 사용 내역에 있고, 그리고 이제 20일 날 또 뭐 방문한 게 있고 이래요. 그리고 그 21일 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의 영상을 보면 좀 시술 흔적이 보인다는 예. 거죠. 그럼 일련의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봤을 때는 뭐 18일쯤에 시술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건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모든 국민들이 그때는 정말 술집도 그러니까 음식점도 영업이 안 될 때였었죠. 다들 그렇죠. 정말 예. 경황이 없었던 예.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아무리 그때 그 이후 일정에 무슨 국빈 방문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시술을 받는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는 안 맞고 국민의 그 일반 그 눈높이하고도 정말 많이 동떨어졌죠. 예.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탄핵 결정에 큰 역할을 했던 거고요. 뭐 이게 이제 추정이지만 뭐 아마 많은 분들도 청와대에서 그런 일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 뭐 이 시술이 뭐 몇 시간씩 뭐 진짜 하루 종일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 뭐 몇 시간 동안은 있지만 그때 이제 수면 마취 예. 같은 걸 했을 때 이후에 그 이제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뭐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만일의 사태의 경우에 위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참 예.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부터 뉴스 특보를 진행을 했고 그 뉴스 특보가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계속 갔죠. 그리고 이틀이 지난 시점까지도 그래도 뭐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사실은 뭐 희망 고문을 한 셈이 됐습니다만은 혹여나 공기가 조금 남아 있어서 생존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뭐 실시간으로 이 구조 현장을 연결하면서 혹여나 하는 뭐 그런 얘기로 계속 생방송을 진행했던 기억인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시술을 하는 게 적절한 조치였는가? 세월호는 세월호고 내가 할 일은 또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진성 지금 헌재소장 후보자가 가장 잘한 일은 뭐 탄핵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국가 지도자가 위기가 왔을 때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뭐 이제 헌법재판 그 판결문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약간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예. 소중한 인명이 안타깝게 그것으로서 이제 예. 그 죽음을 맞이를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같은 사람부터 실시간으로 TV를 보면서 거의 트라우마에 빠지는 예.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헌법적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그보다도 더 그 상황을 주시하고 예. 대처하고 온 정부와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예방을 되면 좋지만 예방이 안 돼 사고가 터졌으면은 최대한 빨리 그걸 갖다가 해결하고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책무인데 만약에 그런 책무를 다 했다면은 대통령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고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예. 자원을 동원해서 대처를 했다면은 설령 그 시간에 저런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런 상황이면은 시술을 미뤘겠지만 예. 그런 최선을 다했다면은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그 시간에 뭐 했냐 탓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 헌법재판소가 그걸 가지고 탄핵시키지는 않았을 텐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여러 정황에서 드러나고 끔찍한 피해를 하나도 막지 못한 것. 예.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그 동선이 그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그 시간에 뭘 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저렇게 계속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고 결국은 탄핵에 중요한 대통령으로서 성실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근거로서 저것이 작용하게 됐습니다. 뭐 미르나 K스포츠재단 또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직접적인 탄핵의 주원이 됐습니다만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리면 세월호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보여준 행동 어떠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문제입니다. 원혜영 의원의 특활비 반박에 홍준표 내 기억 착오다라고 하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내대표 시절 홍 대표로부터 국회 특수활동비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반박한 데 대해서 그 부분은 내 기억에 착오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앞서 홍 대표는요,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특활비가 매달 4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야당 원내대표들에게도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가자마자 원혜영 의원 쪽에서 전혀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당시 야당 간사였던 서가본 의원도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라고 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대표가 내가 기억을 좀 착각한 것 같다라고 말을 좀 바꿨습니다. 직접 홍준표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원내대표 때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운영위원장을 겸임합니다. 국회 운영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거는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원내대표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걸 전부 현금화합니다. 현금화해서 당 정책위에 1년에 돈 매달 나눠주고, 그리고 부대표들 돈 나눠주고, 그 당시에 야당이 어려울 때는 야당한테도 돈을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경선기타금 나왔던 돈이 어떤 돈이냐. 그래서 자기 비자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남은 돈이 아들 결혼식 때 한 3천만 원 쓰고 지금 1억 5천이 남아있다. 예, 사실 저 얘기는 2015년에 한 얘기인데 저희 얘기 중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렇게 특수활동비 운영위원장 하면서 특수활동비 나온 것을 뭐 여기저기 나눠주고 남은 돈을 집에 생활비로 줬다 그래서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주는 특수활동비를 집에 생활비로 쓴 거냐라고 해서 강하게 비판을 받자 홍 대표가 다시 그게 아니다. 뭐 운영비로 이제 뭐 기사 월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쓰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내 개인 월급을 안 쓰다 보니 그 돈을 이제 집에 생활비로 줬다는 것이다라면서 말을 해명했는데 어쨌든 저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 야당 간사에게도 줬다라고 했는데 당시 야당 간사였던 서가본 전 의원이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고 원혜영 의원도 당시 야당 원내대표인데 전혀 아니라고 얘기해요. 홍준표 대표가 기억에 착각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쭉 줘오다가 홍준표 대표가 운영위원장 시절에는 안 준 건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과는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2015년 5월 11일 날 홍준표 대표가 저때 이제 이야기를 한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성완종 그 회장이 뇌물을 줬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돈을 해명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홍준표 대표가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해명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특수활동비가 지금처럼 이제 아마 문제가 될 것으로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냥 마치 특수활동비로 비자금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줬고 아내가 그것을 비자금으로 만들어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가져다 줬다라고 하면 문제없이 해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 발언 때문에 사실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홍준표 대표의 저 발언을 보게 되면 특수활동비 나한테 준 거니까 내가 쓸 때 쓰고 남은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특수활동비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것을 쓰라고 준 돈이지 그게 남았다라고 해서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거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봐야 될 것이고요. 홍준표 대표가 이것을
그때 당시 2015년에 했던 해명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또다시 그것을 다시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이제 다시 또 재해명을 하는데 그 재해명 역시 또 사실과 다른 것으로 어떻게 보면 또 거짓 논란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그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를 좀 밝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필요한 부분은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특활비 전국에서 스텝이 꼬여버렸습니다. 지금 뭐 유해 최고위원회 발언으로 논란이 좀 있는데 또 이 홍 대표의 발언 때문에 또 논란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계속 이 설화를 입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혜진 의원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원내수석 부대표도 하셨죠? 예, 간사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곤란한 질문 던져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예. 과거 이제 새누리당 시절이란 말이에요. 2008년 뭐 그쯤에 이 홍준표 대표가 운영위원장, 국회 운영, 여당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 운영장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예. 사실인가요? 야당 쪽에도 좀 돈을 나눠주고 뭐 등등 이렇게 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예. 홍 대표 발언은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데서 그건 검증이 필요하고 자기가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선배들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그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여당, 집권당의 당대표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이런 이제 당직자들이 자금을 야당하고 많이 나눴었다는 거 굉장히 미담처럼 많이 들렸기 때문에 그건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는 그랬다? 예. 근데 이제 내려올수록 그 점점 이제 정치가 투명해지면서 자금이 이제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정리되어 가는 단계였는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 데서 문제가 생겼고 원혜영 원내대표는 나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다고 이야기해서 당신이 입증하라. 안 하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렸고 서가번 그 수석 겸 간사도 10원 하나 받은 적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홍준표 대표는 각 해당 상임위원장 이야기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들이 받는 그 특수활동비를 그 상임위 소속의 여야 간사들한테 또 나눠준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이것도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는 상임위원장들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안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거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쓴 그런 상임위원장들도 있었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과거를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모든 상임위원장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데서 이제 오류가 생기고 이제 구멍이 생기고 거기서 역공을 당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 말을 한 사람이 특히 이제 원혜영 대표나 서가번 원내대표, 부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실명을 이야기 안 했지만 실명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분들이 입증하라고 그래서 입증 못하면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결국 그 기억에 착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또 원내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서가번 전 수석 이런 분은 또 나름대로 또 국회 안에서 또 신망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막 대놓고 거짓말하고 이런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홍 대표 입장에서는 확실한 걸로 증명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정치적 논란에서 좀 빠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관행적으로 국회에서도 그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좀 나눠 갖는 관행이 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에도 유지가 됐는지 뭐 어떤 경우에는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없었고 뭐 케이스마다 다 다른 건데 어쨌든 이것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법무부 검찰 내의 특수활동비 문제 또 중앙정부부처 내에서의 그런 장관 활동비 문제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어서 특수활동비를 이번에 좀 한번 대대적으로 좀 수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초토화된 박근혜 국정원 이현수 생존은 왜라고 해서 4년 내내 기조실장을 했는데 청와대의 특활비 전달 주도 다른 간부와 달리 처분을 미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매주 서너 차례 이현수 전 실장을 조사하고 있는데 국정원 수사에 판을 짜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플리바기닝이다라는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수 전 기조실장과 이병호 전 원장의 얘기가 좀 달라요. 이병호 전 원장은 이현수 기조실장이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상납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걸 승인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현수 전 실장은 그렇지가 않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미리 사전 보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아이디어였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건가요? 그 양형을 형량을 얘기를 할 때는 좀 뭐 그런 가담 정도라든가 뭐 이런 그 동기를 중요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뭐 이병호 전 원장의 말이 좀 신빙성이 있는 것이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에는 마지막 국정원장이었잖아요. 이 문제에. 그러면 그 이전의 원장들을 다 모셔왔
모셨던 이헌수 실장 입장에서는 예. 이전의 원장들께서도 이렇게 하셨다.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줬을 수는 있겠죠. 이전에 이런 선례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든가.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이병호 전 원장이 이전 원장한테서 팁을 받지 않았으면 이헌수 실장한테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두 사람의 기억이 뭐 서로 상반된 진술이라기보다는 뭐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아 그러면 뭐 그렇게 저 청와대에 갖다 줘라라고 지시를 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약간의 기억 착오는 있지만 뭐 이현수 실장이 알려주고 이병호 원장이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현수 전 실장이 청와대에서 국정원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청와대로 이 국정원 돈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과정에 개입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추론성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정두환 위원장님, 지금 이 야당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특히 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오간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이거 검찰 수사 대상이다. 니들 검찰 왜 이거는 들여다보지 않고 왜 국정원 청와대 것만 들여다보냐라고 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은 뭔가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검찰의 문제까지로 하는 건 지금 검찰을 앞세워서 현 정부가 소위 적폐청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물타기를 좀 하겠다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사안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의도 자체는 그러다가 본인이 국회에도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이제 본인이 얘기하시고 지금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렸잖아요. 아까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이나 우리 조혜진 의원님 두 분의 말씀이 다 맞는데요. 국회의 경우는 오랜 관행이 그게 사실이 있었고 저도 옛날에 상임위원장 보좌관도 해봤고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해봤는데 오랫동안 있었던 건 맞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느냐 하는 거는 이제 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건 본인이 성완종 사건 때문에 돈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이 얘기를 터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문제가 된 게 검찰 수사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또는 이 적폐청산의 이 흐름에 대해서 물타기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을 건드리다가 여기까지 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국정원, 검찰, 국회 그 어느 곳에서도 다 이 특수활동비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뭐 저도 예산 한 10수년을 봤습니다만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말씀 그런 죄송한데 지금 이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로 내려가는 특수활동비의 일부가 다시 법무부로 리턴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걸러지는 부분과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이 특수활동비는 같은 구조의 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같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가 존재한 거는 맞지만 구조 자체는 다르다, 다른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구조는 좀 달리 봐야 돼요. 구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원래 이제 독립된 기관이라든가 행정관서는 예산 편성을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의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검찰에 대한 그 예산 편성을 검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원칙대로라고 하려고 하면 법무부 특수활동비, 검찰 특수활동비를 따로 분리해서 심사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국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무부가 검찰의 예산을 다 편성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받을 때에 법무부 특수활동비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같이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먼저 법무부가 받아가지고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부분을 검찰에 떼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써야 되는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상납한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의 그런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원의 청와대 그 상납이라고 특수활동비 상납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어떤 그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를 공유하거나 협조 차원에서 준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게 준 것이고
민정수석이나 이런 정무수석 예. 개인에게 그 뇌물처럼 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출 용처 쪽 또한 마음대로 사적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법무부로 갔다라고 뭐 상납했다라는 표현도 맞지가 않고 그 구조에 비춰봤을 때 지금 현재 문제 삼고 있는 청와대 상납과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한다라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 쪽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 돈이 다 같은 형태의 돈이니까 검찰 너들도 너네 식구들에 대한 수사부터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은 아니지만은 아마 그 비슷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는 과거의 관행이었던 것을 실정법을 갖다 대 가지고 이걸 이제 안 된다. 실정법에 딱 갖다 대면은 위법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청와대가 필요한 예산을 국정원에다가 이렇게 잠겨놓고 꺼내 쓰고 있었다라든가 국정원이 또 필요한 예산을 각 부처에다 이제 또 넣어놨다가 또 필요할 때 이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역대 정권이 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권 들어와서 법대로 하자라고 하니까 법대로 한다면은 좀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원칙대로 한다면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다 처벌한다는 건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건 그러면은 검찰 경우는 그는 법대로 하면 맞은 거냐? 원칙에 맞은 거냐?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 때, 이 요전 정부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는데 과거 정부 때는 그럼 똑같은 관행이었는데 법대로 갖다 대보면 그 정부 때는 그 진보 정권 때 정부 때는 그러면 이 법대로 했을 때 처벌 안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구나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또 그 사건에 같이 이제 주역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야당 입장에서 볼 때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이 시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쉽게 접점이 이제 좁혀질 것 같지는 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요. 도대체 박근혜 정부에서 했었던 이 국정의 특수활동비는 어디로 누구에게 간 것이냐. 그 용처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조금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현기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 전 수석은 이미 부산 LCT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 대해 크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작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비공식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국정원에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현 전 수석을 상대로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에 요청한 경위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 청와대 정무수석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당시 여론조사를 지시한 건 현 전 수석이었지만 돈이 지급된 건 후임인 김대원 전 수석이었다는 점에서 김 의원도 소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또 현 전 수석의 전임인 조윤선 전 수석도 같은 액수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상납받은 혐의로 소환 조사될 방침인데요. 의혹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립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야권에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수사,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리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지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이제 세계일보가 기사를 썼는데 이 얘기는 어제 그제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외부의 진상이 드러나면 국정원도 존폐이기에 내몰린다라는 이 보고서가 있어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이 국정원에 파견 나갔던 검사들이 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흔적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 때문에 변창훈 검사 사건도 좀 같이 이어져 있고요. 과연 그 배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다른 얘기인데요. 자신 있으면 보수골통 소리 듣는다면서 강민구 관장이 내게 계속 수고해달라고 했다라고 해서 전 법원 직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강민구 지금 이 법원 도서관장인데 부장판사 시절에 신영철 촉분재판 개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장문 수준의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오늘 이 경향신문 만평도 이 얘기를 좀 그리긴 했습니다만은 부장판사도 사실은 이런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댓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여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원의 이제 사법개혁, 그 대법원장이 이제 그 등산대회를 가서 그 법원의 사법개혁을 이제 일성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아마 법원 내에서의
뭐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인적인 물갈이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예. 그 신호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 사법부 내에서의 변화라 그럴까요? 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 신호탄이 지금 이 보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새로운 대법원장이 등장하고 나서 법원 내에서도 일종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이것도 정치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논란이 좀 될 수도 있는 대목이 있다. 그러나 만약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좀 대단히 부적절하지 않나요? 이 부장판사인데. 매우 충격적이죠. 예. 사실 2009년도에 있었던 그 신영철 전 대법관의 그 사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2008년 7월부터 11월까지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당시 이제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그 참가자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그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 이메일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건 배당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구체적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판에 관여했다라고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일선 판사들이 사퇴하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5차 사법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조사를 했고 실제 사법 관여로 보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했는데도 당시에 이제 신영철 대법관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법원 내의 코트넷이라고 하는 법원 판사들과 법원 공무원들이 올리는 그 게시판 대부분의 글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었는데 그 여론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그건 사퇴하는 게 맞았는데 또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이 쓰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보고 써달라라고 사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지금 올해 초에 이제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그 사법부에 대해서도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국정농단에 가려져서 이제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고 국민적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 헌법에서 판사의 독립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판사의 신분상 독립도 중요하지만 사법부 내에서도 판사들이 아무런 어떤 압력이나 승진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내부적인 어떤 독립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장이 정말 이 문제, 사법부의 어떤 적폐청산 문제를 정말 책임감 있게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원 또 국세청 또 법원 내부에서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과거에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페라리에 소주잔 던져서 2천만 원 물어줄 판이다라고 하는데 일용직 근로자예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 굉음을 울리면서 지나가는 차들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모양입니다. 소주잔을 던졌는데 하필 페라리 스포츠카 5억 원짜리 차인데 여기에 유리창이 깨졌다고 합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이거는 참... 말을 못하겠습니다. 좀 위험한 행동을 한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술김이었던 거죠. 그것도 이제 한여름에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 고급 차들이 굉음을 울리면서 가는데 이 차는 이 피해 차량은 아주 음악 소리를 크게 틀고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던진 분이 이제 짜증이 났겠죠. 그렇다고 해서 소주잔을 던지면 안 되는데 여하튼 던진 것이 하필이면 5억짜리 페라리 유리창을 훼손을 한 거예요. 뭐 법적으로 따지면은 2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데 참 안 됐다는 생각이 계속 이렇게까지 물어줘야 되나. 저는 법조인이지만 좀 갸웃갸웃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굉음내고 좀 그렇게 좀 위화감 조성하면서 다니는 것도 저는 좀 과실상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유리창 깨지고 이 운전자가 누가 했나라고 막 찾으려고 했을 때 이 오 씨는 모른 척하고 자리를 또 피해다가 나중에 경찰 CCTV에서 확인이 돼서 이제 발견이 된 건데 좀 딱한 사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되는 행동을 좀 했습니다. 자, 이건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지금 준법 투쟁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이 용역으로 좀 전환하는 것에 맞서서 이 경비원들이 자신들의 고유 업무가 아닌 대리 주차해 주는 건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정도환 위원장님, 보통 지역구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 편을 드나요? 입주자 편을 드나요? 아니면은 이 경비원 편을 드나요? 제가 자꾸 오늘 이분 방적으로 강요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예. 두 분 다 표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예. 이번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잖아요. 예.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지만 예. 그것이 실제로 누구에게 혜택이 가고 누구에게 불이익이 올 건가를 예.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들이 이제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아파트 예. 경비원들 숫자를 줄이거나 예. 아니면 직접 고용하다가 용역으로 돌려버리거나 예. 고용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음. 그런 데서 오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사실 이 경비원들하고 이 입주민들하고 조금 대화를 해보면 풀릴 수도 있는 문제 같은데. 그런데 이 신분 자체가 직접 고용해서 용역으로 가면 예. 이제 고용주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당연히 처우도 낮아지고. 예. 그러니까 시간당 단가는 올라가는데 그래서 노동자의 생활이 좋아질 거라고 상정하는 것인데 예. 거꾸로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그 지위가 예, 더 용역으로 불안정해지는 바뀌거나, 것이죠. 예. 네.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아마 입주자 대표들과 이 경비원들이 조금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접점을 찾지 않을까 싶기도 좀 합니다. 바른정당과 통합 정면 돌파 택한 안철수 대표인데 이게 지금 국민의당이 어제 끝장 토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끝장 토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좀 짧게요. 그 봉합이 됐어요? 아니면 결국 분당으로 가나요? 아니면 통합으로 가나요? 한마디로 하라면 잠정 휴정 이런 이렇게 잠정 휴전입니까? 우리 말씀드릴 남북관계처럼 것 같은데. 휴전에 들어간 겁니까? 어제 뒷이야기를 쭉 다 들어보니까 예. 안 대표의 입장은 바른정당과 통합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 것 같고 예. 이제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런 이제 호남의 중진 예. 의원들은 그거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예. 견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평행선으로 가다가 이제 뭐 마주보는 열차처럼 예. 결론을 못 냈다. 예, 예. 그래서 잠정적으로 일단 휴정이 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목요일 날 예.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원외위원장들이 예. 있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또 당원들이 있고 합니다. 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